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로 슬아엔 귀여운 아들 한 명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뛰어놀기 좋아하고 지가 잘못한 거 있을 땐 엄마한테 밉지 않은 애교도 부릴 줄 아는 나름 기특한 녀석이죠. 머리가 특별히 명석하거나 현재까지 뭔가에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아이는 아니지만 사회성이 좋고 친화력이 좋아 전 그저 앞으로 뭘 해도 지 앞가림은 문제없이 하고 살아가겠지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 아들이 10살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의 사회성 운운하는 이유는 제 친동생이 자폐야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자폐아들은 사회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서 그로 인해 발달도 지연되고 뭔가 하나의 특출한 능력이 있어도 소통이 힘든 탓에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전 처음 아들을 출산하고 아이가 서너 살이 될 때까지 정말 노심초사 하루하루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혹시 제 아들도 제 남동생처럼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 남동생도 4살 정도까진 지극히 정상 발달을 보이다 그 후부터 말도 잘 안 늘고 그러면서 결국 자폐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거든요. 해서 전 제 아이에 관해서도 어찌 보면 너무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자폐는 모계 쪽 유전이 아니고 유전되더라도 부계 쪽 유전의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자폐만큼 아직 미개척의 분야도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남동생이 자폐아라고 남편과 결혼할 때 시어머니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때의 결혼 반대는 지금도 제 마음의 상처로 응어리로 고스란히 남아있죠. 듣지 않으니 남동생이 자폐인가 뭔가 발달 장애인이라던데 이런 말 듣기 거북하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다. 솔직히 돈 없고 심지어 양친 부모가 안 계신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좋단 여자면 난 딱히 반대할 생각 없어. 돈이야 젊은 사람들이 벌면 되는 거고 결혼하면 어차피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아야 하니 내가 굳이 할 말은 없다만 네 남동생 같은 경우는 네 부모님 돌아가시면 평생 이제 또 네 짐이 될 텐데 그런 짐을 우리 아들이 같이 고스란히 짊어진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니? 제 동생은 그렇게 누구한테 짐이 되는 아이가 아니에요. 전 동생과 자라오면서 물론 일반 애들과는 많이 다르지만 전 그 애가 짐처럼 느껴진 적 없고 지금도 나름 제 몫은 다 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가 말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 치자. 애도 낳고 그럴 텐데 만약 그 애가 네 남동생을 닮은 그런 장애라도 가지고 태어난다면 어떡할 거니? 그런 경우도 네가 지금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책임질 수 있어? 말씀이 걱정하시는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자폐가 무슨 옮기는 병도 아니고 유전 요인은 거의 없는 장애인데 상식이 부족하시면 그런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걱정이 큰 집엔 우격다짐 시집 갈 생각 없으니 쓸데없는 걱정은 이제 접어두세요. 저 그 집 며느리 저도 될 생각 없습니다. 전 그렇게 쏘아붙이고 상견례장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편에겐 결별을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때 전 갓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려다 남편과 결혼말이 나와서 여러 일정이 미루어진 상태였는데 결혼이고 뭐고 내 팔자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런 인격의 시어머니에게 시집갔다가 평생 눈물 뺄 일만 생길 것 같아서 결혼 마음을 접었었습니다. 남동생이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솔직히 자라면서 억울하고 상처받는 그런 경험들이 아주 많았어요. 특별히 큰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식당에서 조금 이상한 소리를 낸다거나 좀 반복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인다거나 이 정도는 공공장소에서 대단히 큰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데도 색안경을 끼고 이유 없이 흘겨보거나 대놓고 아니 애가 이 지경이면 집에서 지내야지
이런데 애를 꾸역꾸역 데리고 와서 사람들 불안하게 만드나?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는데도 인신공격성의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자폐아들은 소통 능력이 부족하고 그런 소통 능력의 부족에서 오는 불안과 특유의 감정 기복이 있습니다. 본인도 말하고 싶은데 제대로 말을 못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때로 벽에 머리를 찍거나, 가족들은 자폐아의 이런 성향을 알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걸 말 못해서 쌓인 화를 표출하는구나를 알고 안쓰럽게 여기려고 이해하려 하지만 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키가 커가면서 딱히 공격성이 없는데도 공격성이 있는 아이로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요. 자폐아의 고통은 쉽게 말해 귀와 목구멍에 돌멩이를 집어넣고 말 못하고 들리지 않아 소리를 지르는 고통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돌멩이를 빼내어주고 귀 기울여서 너 무슨 말을 하고 싶니? 이런 노력들을 사람들이 모두 좀 기울여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가족들이 가장 그들에게 버팀목이고 해서 가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자폐아들입니다. 이런 연유로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에 전 그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내 남동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안 따위 나도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결혼 마음을 접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를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결혼은 현실이란 생각에 남편에게도 문제없이 걱정 없는 결혼할 수 있는 여자를 찾아봐라, 난 아니다 라는 말로 관계를 정리하려 했었죠. 그런데 남편이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과는 달랐지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만났고 나름 풋풋하고 순순한 연애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공대생이었는데 남편이 이과라 그런 공대생 특유의 외골수적인 성격이 좀 다분합니다. 해서 저와의 이별도 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은 공부를 잘하고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녔는데 졸업과 동시에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취직도 했었죠. 그런데 저와 헤어지고 난 후 회사도 안 다니겠다, 세상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으니 천주교에 제대로 귀의해서 신부님이 되겠다는 공표를 한 겁니다. 큰아들이라면 껌뻑 줬던 시어머니께선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남편의 선언에 충격을 받았다 하더군요. 전 결혼이 파토나고 힘든 심정을 추스리려고 닥치는 대로 좀 몸이 힘들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야채와 과일을 정리하고 그걸 옮기고 또 판매하는 일이었는데, 생전 안 해본 아르바이트였지만 날은 시급이 세고 또 헤어진 남편 생각이 잘 안 나서 한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고 다시 대학원 시험 준비나 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죠. 그날도 심기일전 퉁퉁 부은 다리를 하고 아줌마들에게 야채며 과일을 팔고 있었는데, 익숙한 외양의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오는 겁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죠. 예, 나랑 얘기 좀 하자. 지금 저랑 교대할 인원이 없어서 제가 따로 시간 내기가 힘들어요. 저기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결혼 반대한 거. 그렇게 모진 소리 하면서 너한테 상처 준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마음 풀고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죄할 테니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하면 안 되겠니? 걔가 지금 결혼 파토 났다고 신부님 된다고 신학대학 다시 가겠다고 난리다. 아휴, 난 멀쩡한 아들 신부님만 될 생각 없다. 걔가 원래 신부가 되고 싶던 아이도 아니고 너랑 헤어져서 억하심정에 철이 나오는데, 애가 또 고집은 똥고집이라 한다면 하는 애라 내가 요새 잠이 안 온다. 모든 게 다 내 불찰이고 잘못이니 제발 마음 풀고 우리 아들한테 좀 돌아오려. 내가 다시는 네 남동생 운운하며 그런 소리 안 하마, 응? 시어머니는 솔직히 그때 아들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제게 싹싹 빈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른이 직접 찾아와서 제게 사과한 것이었고
남동생 가지고 그런 이상한 소리 안 한다는 약속을 받았기에 또 남편까지 절 다시 찾아와 울며 불며 매달리는 통에 우여곡절 끝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던 겁니다. 시댁은 3층 단독주택이에요. 뭐 으리으리한 부잣집은 아니고 그냥 규모가 그렇습니다. 1층엔 시부모님 내외가 살고 2층엔 저와 남편, 3층엔 동선의 부부가 삽니다. 아들 둘을 모두 데리고 사는 시부모님 내외를 부러워하는 어른들이 많았는데 원래는 2층, 3층은 개조해서 집세를 받으려다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 저희 부부나 동선의 부부나 따로 서울에 집을 마련할 형편이 안 돼서 저희들이 모두 기반을 잡을 때까지만 이렇게 살자. 결혼 전부터 의논이 되어 있던 부분이죠. 3층은 거의 옥탑처럼 되어 있는 구조고 평수도 작은데 서방님이 외국으로 2년 넘게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어서 동서 혼자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동서와 서방님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 후 결혼식을 올렸고 서방님은 바로 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죠. 동서는 말수가 적고 속내를 알기 힘든 스타일입니다. 직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교사이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전업주부인데 반해 교사인 동서를 무척 자랑스러워하고 예뻐합니다. 솔직히 저에 관해선 결혼 전부터 탐탁치 않아 하는 부분들이 많은 시어머니셨죠. 제가 전업주부로 맞벌이 하지 않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저에게 틈만 나면 너도 애도 많이 컸는데 집에서 줄창 놀 게 아니라 네 일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 하며 압박을 주면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시어머니입니다. 예, 네 동서를 한번 봐라. 여자가 결혼을 해도 자기 직업이 있으니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얼마나 보기가 좋으니. 둘째 내가 지금 연봉은 상일이가 잘 벌고 네 동서가 월급이 적지만 너도 알다시피 교사는 연금이 빵빵하잖니. 상일이 말이 자긴 와이프 연금이 있어서 노후는 그래도 걱정이 덜하다고 말하던데 너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요즘은 먹고 살기 팍팍해서 여자가 남자 벌어놓은 돈으로 그것만 믿고 살면 안 되는 시대인 거 너도 잘 알면서 너는 가만 보면 그저 살림에만 치우쳐서 그런 궁리 자체를 안 하는 아이 같구나. 이렇게 대놓고 맞벌이를 종용하며 사사건건 동서와 저를 비교하는 시어머니였죠. 솔직히 집안 청소를 해도 제가 많이 하고 제사다 김장이다 그런 중노동엔 절 살뜰하게 부려먹으며 좋아하시면서 맞벌이 얘기가 나오면 너도 나가 돈 벌어야지 잔소리하는 시어머니 이중성이 참 기분이 나쁜 저였습니다. 가사노동이 얼마나 힘이 들고 웬만한 월급쟁이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시대인데 그런데도 저런 말을 툭 하면 내뱉는 시어머니가 안 입고 온 것이 사실이었죠. 게다가 결혼 전의 약속은 깡그리 잊어먹고 툭하면 제 남동생에 관해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큰애야. 이번 집안 행사에 너희 가족들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웬만하면 네 남동생은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게 어떻겠니? 우리 집안 사람들이 네 사정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몰라서 좋은 건 그냥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친정집과 시댁이 가까워서 저도 친정집에 가끔 놀러가고 남동생은 어려서부터 원체 절 잘 따랐기 때문에 절 보고 싶어하는 남동생이었는데 이마저 시어머니의 타박에 묵살되는 일이 많았죠. 전 부글부글 우라가 치미는 순간이 많았지만 부딪혀서 싸움을 일으키느니 남편에게 좀 무리해서라도 빨리 분가해서 나가고 싶다는 의견을 말하고 저희 부부는 분가를 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타박을 들을 때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조용히 제 할 일을 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저 같은 오지랖퍼가 보기엔 좀 야비하고 이기적이게 보일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었죠. 동서는 말수도 적고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해 보일 때가 있을 정도로 속내를 내비치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전 시어머니에게 예쁨을 받고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내가 당하는 시집살이 따위 관심이 없구나.
그래, 너는 너 살 대로 살고 나는 나 살 대로 살자. 저도 어느 순간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동서가 파견 나간 서방님과 휴가를 다녀온 이후 계획에 없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출산도 했습니다. 아기가 100일이 될 때까진 온 식구가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죠. 2시간에 한 번은 깨어서 우는 아이 때문에 온 집안이 아이가 자는 시간은 쥐죽은 듯이 보내고 아이가 깨면 또 달래서 재우느라 동동거리는 일상이 계속되었죠. 전 아들을 키운 경험이 있기에 그때 동서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모유가 잘 안 나와 고생하는 동서에게 마사지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제가 쓰던 유축기도 주고 동서가 잠이 모자라 너무 힘들어할 땐 그런 동서를 자게 하고 제가 몇 시간 아기를 돌봐주기도 했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동서와 전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말 수 없고 냉랭한 성격이라 생각했는데 입에 발린 살가운 말을 할 줄은 몰라도 깊은 속정이 있는 타입이더군요. 제가 시어머니보다 동서의 육아를 잘 도와줘서인진 몰라도 어버이날엔 시어머니 선물보다 제 선물에 더 신경 쓰는 동서였죠. 그것도 시어머니에겐 비밀로 하라면서요. 동서의 아기도 100일이 넘어가며 밤엔 깨지 않고 푹 잘 자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유 수유를 중단하고 우유를 먹이게 되면서 동서가 힘든 일도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런데 100일의 기적이 찾아와 아기는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 생활을 잘하는데 동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산후 우울증인 건지 동서는 어느 날 갑자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부쩍 날카로워지더니 급기야 시부모님 몰래 밤매출이 잦아지는 겁니다. 처음엔 저도 동서가 밤매출을 하고 새벽에야 들어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자다가 잠에서 깬 전 화장실에 다녀오다 3층에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걸 알았죠. 아기가 깨서 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다시 들어가 자려다 아기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 3층 동서방으로 갔죠. 그런데 방문을 열고 보니 동서는 온데간데 없고 아기 혼자 침대 안에서 울고 있는 겁니다. 밤늦게 어디 편의점이라도 갔나 싶어서 전 일단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품에 안아 어르고 있었죠. 아기는 제가 달래서 다시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 3시, 4시가 되어도 동서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동서가 아침 이슬을 맞으며 방으로 들어오더군요. 아니 동서, 새벽까지 아기만 놔두고 대체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베이비캠 켜놓고 가서 실은 형님이 아기 달래고 재우는 거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아기 옆에 있으니까 일부러 늦게 들어왔단 거야? 아니 지금 그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라 대체 밤늦게 나가서 이 시간까지 어딜 쏘다니다 온 거야? 겨우 100일 넘게 아기 혼자 놔두고 밤 외출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그러게요. 그런 엄마가 여기 있네요. 아니 동서, 나한테 솔직히 말해. 어머님께도 절대 비밀로 할 테니까 대체 무슨 일이야? 좀 꼬치꼬치 안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젠 어쩌다 아기가 깬 거고 저희 아이 밤에 잠들면 새벽까지 안 깨고 잘 자는 순둥이인 거 형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게다가 혹시나 몰라서 항상 베이비캠 켜두고 아기는 제가 밖에 있어도 실시간으로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 혹시 그럼 그 말은 앞으로도 계속 밤에 외출한다는 뜻인 거야? 아기 엄마는 왜 밤 외출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나요? 제 아기는 제가 알아서 케어할 테니 형님은 걱정 마세요. 그리고 제발이지 저 밤에 나갔다 들어오는 거 어머님께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동서, 내가 비밀시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어머님 아시는 날엔 어쩌려고 그래.
어제도 내가 밤늦게 아기 울음소리 듣고 올라와 봐서 상황이 수습됐지. 안 그럼 어제 아셨을 수도 있잖아. 형님, 여기서 제발 더 이상 묻지 마시고, 형님이 다행히 2층에 기거하시니까 혹시라도 저희 아기가 깨서 울면 다른 식구들 깨기 전에 형님이 올라와서 좀 달래주세요. 부탁드려요. 알았으니까 그럼 그 동서가 그 시간에 어디 다녀오는 건지 그거부터 이실직고해. 그럼 내가 얼마든지 동서 부탁 들어줄게. 죄송하지만 그걸 말씀드릴 순 없어요. 죄송합니다, 형님. 그렇게 어디에 다녀오는 건진 절대 말할 수 없다면서 완강하게 함구하는 동서였습니다. 출산 휴가 기간이라고 학교 출근도 안 하는 동서인데 대체 그 시간에 밤늦게 나가 새벽까지 어딜 가서 뭘 하고 돌아오는 건지 전 너무 걱정이 되더군요. 동서의 밤 외출은 저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한날은 새벽에야 들어오면서 술 냄새까지 풍기는 동서였어요. 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를 다시 다그쳤습니다. 오늘은 술까지 마시고 들어온 거야? 대체 어디 갔다 온다고 매일 밤 마시래 새벽에야 들어오고. 저 혹시 동서 어디 남자라도 생겼어?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 여전히 드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막 나가면 대체 어쩌자는 거야. 아무리 서방님이 파견 나가서 동서가 외롭다지만 내년이면 돌아오실 분이고, 게다가 겨우 100일 넘긴 아기 놔두고 산후 우울증이 무섭다지만 이건 아니지. 형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전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으면 형님 선에서 그렇게 하시던가요. 저도 이제 막판까지 왔고 이렇게 견디는 것이 누구보다 힘이 드네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동서였습니다. 너무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혀 정말 전 한동안 그 자리에 북박힌 듯 서서 동서가 들어간 방을 가만히 넋놓고 쳐다보는 수밖에 없더군요. 며칠을 그렇게 혼자 속 끓이며 고민하다가 하루는 몰래 동서의 뒤를 밟았습니다. 내가 예상하는 것처럼 동서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라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일단 알아야겠고, 더 이상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두 사람을 갈라놓고 정리하게끔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에 동서는 집을 나서더군요. 전 몇 분간의 텀을 두고 동서의 뒤를 밟았습니다. 동서는 멀지도 않은 거리에 한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골목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그런 다세대 빌라의 1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문으로 몰래 지켜보니까 어떤 남자의 다리를 동서가 하염없이 주무르고 있더군요. 예상이 그렇게 빗나가길 원했는데 동서가 이 시간에 남자를 만나고 있다니 정말 땅이 꺼지듯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찌됐든 동서를 데리고 가야 하겠다는 생각에 배를 누르려고 보니 그때가 마침 한여름 열대야가 심하던 때라 현관 출입문이 열려 있더군요. 방충망 커튼만 쳐져 있어서 전 방충망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가운데에서 외간 남자의 다리를 주무르는 동서에게 다가가서 전 동서의 등짝을 사정없이 찰싹 때렸죠. 동서, 정신 차려. 갓난쟁이 두고 지금 무슨 짓이야? 순간 동서가 기아마듯 놀라 절 뒤돌아보았고 얼굴에 뭐 찜질을 하는 건지 팩 같은 것을 붙이고 있던 남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좀 이상했습니다. 입술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예전에 엄마를 따라 한의원에 가면 어쩌다 보곤 했던 구안화사의 얼굴이었달까요. 게다가 나이도 지긋해 보이는 것이 동서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임이 분명해 보였는데 그 와중에도 전 멀쩡한 동서가 왜 이런 나이든 남자와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 죄송합니다. 그쪽이 그 말로만 듣던 우리 경선이 형님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우리 경선이가 못난 애비를 두는 바람에, 아유. 형님, 죄송해요. 안 그래도 수요일 내에 형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이분, 우리 친정 아버지세요. 뭐? 친정 아버지? 동서 아버진 예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어? 동서에게 듣게 된 사정이란 것은 참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사실 동서의 친정 어머니는 오래전 동서의 친정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동서 아버지의 지독한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고요. 참다 못한 친정 어머니는 그렇게 이혼을 했던 거고, 동서 아버지는 가족들에 의해 알코올 중독 재활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 그 지긋지긋한 술을 끊지 못하고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세월을 보낸 것이고요. 그 와중에 동서의 친정어머니는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 한 푼 안 받는 대신 동서와 동서의 친부의 가족들과 절연할 것을 조건으로 내밀었고, 그렇게 동서와 친정아버지를 비롯 친가 식구들과 완전히 연을 끊고 차단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동서에겐 한 10년 전쯤 네 아버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아버지 생각은 네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지우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아빠 때문에 제가 마음 쓰고 고생할 것이 싫어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아빠도 스스로 재활도 안 되는 입장에서 제게 일부러 연락 안 하신 거고요. 그러던 차에 얼마 전 친고모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죽기 전에 그래도 네 생부 얼굴은 한번 봐야지. 그렇게 아빠랑 연 끊고 살 거냐면서. 그렇게 친아버지와 몇십 년 만에 상봉한 동서였는데, 동서는 처음 아빠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기나긴 알코올 중독의 후유증으로 반신불수가 되어버려서 몰골이 너무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몇 번 만났는데 동서 아버진 정말 알코올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계셨다고 합니다. 재활병원에선 퇴원했는데 혼자 생활하면서 재활치료하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동서는 일부러 친정 아버지의 주거지를 지금 살고 있는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옮기게 한 다음 밤마다 찾아와서 이렇게 친정 아버지를 돌봐드렸던 거였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제 몸 힘들다고 시집까지 간 딸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정말 몇십 년 만에 술 제대로 끊어보겠다고 이렇게 혼자 투병하는데 솔직히 딸아이가 도와줘서 무척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곁에 없을 땐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절 매일 찾아와서 돌봐주고 난 후론 정말 제 인생 처음으로 긴 기간 금주에 성공해서 이렇게 몸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딸아이 말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정말 송구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딸아이를 타박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저 모자란 애비를 둔 죄밖에 없는 불쌍한 아이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만하세요. 뭐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저한테 그렇게 용서를 비세요. 가족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면 돕는 게 당연하죠. 제가 동서 입장이었어도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기가 깨어서 울면 2층에 제가 달려 올라가 돌봐줄 걸 아니까. 그래서 동서는 당장 도와줄 사람 없는 친정아빠 돕는 일을 택한 모양이네요. 동서, 사정이 이러면 내게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형님, 절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전 형님이 형님 동생 때문에 어머님께 모진 말 듣고 잘못도 없이 구박당할 때 전 아무 위로도 못 해드리고 편도 못 들어드렸는데 이렇게 절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밤마다 사라질 때마다 시부모님 몰래 저희 아기 계속 신경 써주시고, 저 때문에 속 끓이시면서도 어머님께 한마디 말 안 하고 이렇게 제 걱정해 주신 거 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형님. 아기는 형님 말만 따나 울면 형님이 안아서 달래주실 건데 저희 아빠 곁엔 저 말곤 돌봐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랬어요. 전 그렇게 서럽게 오열하는 동서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가족 중에 그렇게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있을 때 남의 가족이 느껴야 하는 아픔과 애로사항을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해서 그런 동서가 너무 이해가 가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군요. 전 동서와 그날 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시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와 친정아버지의 거취, 뭐 그런 것들에 관해서요. 제 의견을 들은 동서는 형님 말대로 하겠다며 순순히 따르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동서는 뜻한 바를 시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침부터 잔뜩 심각한 얼굴을 해서 대체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라 제 친정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뭐라고? 분명 10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았니? 동서는 그간의 사정을 시어머니에게 소상히 말씀드렸죠. 제가 오해해서 동서의 뒤를 밟고 또 밤중엔 제가 몰래 아기를 케어했단 사실까지도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나가서 아빠를 돌봐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3층에 방이 하나 비니까 아이 아빠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아빠 집에 모시고 케어해드리고 싶어요. 허락해주세요, 어머님. 네, 어머님. 어제 보니까 지금 중풍이 와서 거동이 약간 불편한 거 말곤 크게 이상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주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완전히 회복되실 상황이니 당분간만 집에 모시면서 돌봐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서가 출근하게 되면 낮 시간엔 제가 돌봐드리기로 합의를 봤으니 어머니께서 신경 쓰실 일도 없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알코올 중독 친정아버지 시댁에 같이 모신다는 게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님, 전 시아버님이 저런 상황이었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전염병도 아니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병도 아니고 그냥 제 곁에만 계시면 생전 처음으로 술 생각이 안 난단 분인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전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아기도 어리지만 아기는 제가 없어도 형님이나 어머님께서 충분히 알아서 잘 돌봐주실 테니 전 아버지를 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너 지금 집 나가서 이혼이라도 하겠단 소리야? 끝까지 허락 안 해주신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어머님, 친정 식구도 식구인데 평생 모신다는 것도 아니고 동서 아버님이 완벽하게 금주에 성공하고 중풍 증세가 호전될 때까지만 돌봐드리자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땐 도와드리는 게 도리일 것 같아요. 언제까지 동서가 밤밑을 맞으며 도둑고양이처럼 지내게 할 순 없잖아요. 아유, 며느리 둘이서 쌍으로 시애미를 협박이나 하고 말이야. 아유, 이게 참 세상이 말세다 말세야. 니들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다 정해놓고 통보하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말을 더 하겠단 거니? 아들 며느리 살림 가른 시애미는 나도 되고 싶지 않으니까 아유 너희 둘이 알아서 하렴. 아유 머리야. 시어머니는 울며 겨자 먹기로 허락하셨고 사람 좋은 시아버지께선 동서의 사연을 듣자마자 효녀났다. 당연히 아버지가 그런 상황이면 네가 모시며 도와드려야지 하시며 흔쾌히 허락해 주시는 바람에 동서는 친정아버지를 3층의 본인 방 옆방에 기거하게 하시면서 돌봐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이 모든 해결이 다 제 덕분이라면서 너무 고마워하더군요. 형님, 제가 울 아버지가 저런 상황이 되고 보니 형님께서 그간 남동생 때문에 어떤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너무 잘 알게 됐어요. 어머님께서 형님 남동생 가지고 싫은 소리 할 때 그땐 제 일 아니라고 무심히 넘겼는데 정말 죄송해요. 경우가 아닌 일에 관해선 저도 편도 들어드리고 형님을 위로도 해드리고 해야 했던 건데. 아니야, 사람이 원래 다들 그렇지. 자기가 겪어보고 자기 일 아니면 공감하기 힘들어. 다 이해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동서는 출산 휴가가 끝나서 다시 학교로 복직을 했고, 낮엔 시어머니께서 동서 아기를 돌보고 전 동서의 친정 아빠를 좀 틈틈이 케어해드렸죠. 식사도 같이 챙겨드리고 재활병원에 가는 날엔 제가 픽업도 해드리고 동네 산책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저녁에 동서가 퇴근하면 동서는 아기와 친정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한결 마음이 편안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동서였습니다. 산후 우울증이니 뭐니 그런 증상들이 하루아침에 싹 없어진 동서였죠. 저희 친정에선 친정 어머님과 남동생, 그리고 아직 시집가지 않은 여동생 한 명이 함께 삽니다. 친정 아버지께선 3년 전 췌장암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죠. 저희 남동생이 어려서부터 목욕탕과 사우나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발달 장애인이다 보니 아직까지 혼자 목욕탕 보내는 것이 좀 꺼려져서 한동안 남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는 목욕탕을 가지 못했죠.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론 남동생 말곤 여자 형제밖에 없다 보니 남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줄 남자가 집안에 없던 거죠. 그런데 동서의 친정아버지께서 이런 사연을 듣고 흔쾌히 제 동생을 데리고 매주 주말마다 목욕탕을 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처럼 그 후로 매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저희 남동생을 데리고 목욕탕을 가주시는 동서의 친정아버지입니다. 이제껏 제 남편도 시아버지도 한 번도 베풀어 준 적 없는 감사한 호의를 동서의 친정아버지에게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최근 병원에서 완벽하게 금주에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네요. 그래도 알코올 중독 환자들은 평생 금주와 싸워야 한다면서 운동도 더 부지런히 하신답니다. 알코올 중독 후유증이었던 중풍 중세도 완전히 술을 끊고 한의원 치료를 부지런히 받은 결과 거의 호전이 되어서 최근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도 하셨습니다.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최근 시댁에서 나가 시댁 근처의 조그만 투룸에서 생활하십니다. 동서는 계속 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싶어 했지만 동서 아버지께서 얘야, 이제껏 사돈댁과 너의 신세를 진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계속 내가 사돈집에서 이러고 사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 그땐 정말이지 내가 네의 도움 없인 치료와 회복에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젠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단다. 아빠가 경비원으로 취직도 한마당에 여러 가지로 사돈댁에서 나가 독립해 사는 것이 맞다. 그렇게 나가시긴 했지만 시댁과 바로 코앞의 거리여서 동서는 퇴근길에 친정아버지 집부터 들리고 옵니다. 가끔 장을 봐서 저녁 식사도 차려놓고 아기를 데리고 친정아버지에게 자주 마실도 가고, 그렇게 친정아버지와 아기와 도란도란 잘 살아가고 있는 동서입니다. 저희 남동생은 동서의 친정아버지와 매주 목욕탕 가는 재미에 빠져서 토요일만 되면 아저씨랑 목욕탕 가자라고 말하면서 제가 먼저 목욕탕 갈 준비를 하죠. 저희 남동생이 사돈어른과 목욕탕에 다니게 되면서 자연히 저희 집에 오는 빈도도 많아졌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저희 남동생을 봐도 타박하거나 미운 소리 일절 안 하시는 시어머니입니다. 동서 아버지가 시댁에 들어와 사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때에 저도 마음먹고 시어머니에게 드린 말씀이 있거든요. 어머님, 동서 아버지도 그렇고 앞으로 제 동생에 관해서도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절대 삼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솔직히 단단히 약속한 부분이기도 하시잖아요.
발달장애가 있다고 해서 딱히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장애란 게 타고나고 싶어서 타고나는 사람 세상 천지 아무도 없습니다. 장애인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겪는 상처와 고통도 커서 솔직히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들이 배려해줘야 되는 게 경우에도 맞아요. 앞으로 동서 아버님 3층에 거주하시기로 했는데 제 동생도 제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집에 오게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시간도 보낼 테니 부디 양해해 주세요. 전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남동생에게 누나가 보고 싶어도 참아 누나가 놀러 갈게 하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남동생이 누나 보고 싶어 하면 이젠 언제든 놀러와 누나가 떡볶이 만들어줄게 하고 바로 부릅니다. 시집살이 하면서 자폐 남동생 집으로 부른다고 한 친구는 저더러 야, 너 좀 강 큰 며느리 아니냐? 너희 시어머니 안 그래도 유별나 보이시던데 싫어하시지 않아? 뭐 좋아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싫은 티는 안 내셔. 와, 너희 시어머니 많이 발전하셨다. 그간 뭐 집안에 병고라도 있었던 거냐? 뭐 시시콜콜 나름의 크고 작은 병고가 있었지. 이해를 가만히 바라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더라고. 내가 상대에게 이해를 바라는 만큼 온몸으로 부딪혀서 쟁취해야 하는 이해도 때로 있는 거더라고. 내가 받은 이해가 바로 그런 경우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궤변 같기도 하고 되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리송한데? 저와 동서가 시어머니에게 받은 이해가 바로 쟁취해낸 이해에 속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머님 스스로 친정아버지가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모셔와서 도와드려야 한다. 동생이 그런 장애가 있으면 네가 힘든 점이 많았겠구나. 누나를 그렇게 따르는 동생이라고 하니 집도 가까운데 동생이 누나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든 와서 마음껏 놀다 가라고 하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절로 우러난 이해를 해주셨다면 좋았겠지만 현실이란 것이 어디나 그렇듯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상적인 결과를 내어주지 않는 법이죠. 저와 동선 솔직히 강력하게 결단을 내렸었습니다. 평생을 이해를 구걸하느니 이해를 쟁취하자고요. 끝까지 말이 통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타박만 한다면 이혼을 불사르자. 정말 끝까지 일말의 이해심이 없는 집구석이라면 평생 며느리로 아내로 살 가치도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각오로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와 동서의 결단이 일단은 선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어머니께선 동서의 친정아버지가 하루하루 호전되시고 또 남부끄럽지 않은 직업도 얻어서 열심히 생활하시는 것을 보고 좀 생각이 바뀌신 것 같기도 하고요. 폐인으로 될 뻔한 사람이 딸의 도움으로 갱생하는 것을 보면서 좀 생각이 바뀌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걱정했던 것만큼 동서의 친정아버지를 타박하지도 않으셨고 또 시어머니는 주로 1층에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거의 3층에 기거하셨기 때문에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죠. 시시콜콜 케어해드려야 하는 일들은 2층에서 생활하는 제가 살펴드리고 한동안 식사도 2층에서 저와 동서의 친정아버지 둘이서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거의 없었을 수도 있겠네요. 형님, 제가 다시 복직하고 낮엔 아빠를 돌봐드릴 형편도 안 되었는데 형님이 집에 계시면서 아빠를 많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아빠가 완전히 술도 끊고 취직도 하게 되셨어요. 정말 형님 은혜는 제가 죽을 때까지 못 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형님. 나도 동서 아버지 덕분에 올 남동생이 주말마다 그렇게 좋아하는 목욕탕도 가고 나도 고마운 게 많아. 동서랑 싸우는 집들도 많은데 우린 서로 도울 일밖에 없으니 너무 다행이다. 그렇지? 그렇게 저와 동서의 사이는 나날이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저희 남동생은 또 최근에 바리스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카페 아르바이트도 시작했답니다. 손님들과 세련된 농담을 주고받는 서비스 같은 것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메뉴의 음료들을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귀신같이 잘 만들어내고 맛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항상 레시피를 잘 지키는 덕분에 카페 사장님도 저희 남동생을 일 잘한다고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석 달이 거의 넘어가는데 큰 문제 없이 일을 잘 해내고 있는 남동생이 아주 기특합니다. 참, 저도 사실 사이버대학 강의를 들으며 몇 년간 사회복지사 공부를 해왔는데 사회복지사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작년엔 시간이 부족해 공부를 많이 못해서 한 번 떨어졌는데 이번엔 복지사 시험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게 되었네요.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바람하지 않으시던 맞벌이 주부가 저도 되었던 거죠. 고액 연봉은 아니지만 복지사로 일하며 다달이 월급을 받는 워킹맘이 된 거죠. 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뭔가 제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며느리가 된 후로 시어머니는 좀 더 제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면 동서와 제가 워낙에 강경하게 식구들 건드리는 발언은 삼가주십사 그런 얘기를 강력하게 해서인진 몰라도 이젠 저희 남동생이 집에 놀러와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시어머니입니다. 오늘도 누나 보러 왔니? 누난 2층에 있으니까 이거 과자 가지고 가서 누나랑 같이 먹으렴. 듣자 하니까 바리스타로 취직도 했다던데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카페 한번 놀러 오세요. 그렇게 가끔 대화도 나누면서 남동생을 반겨주시는 시어머니입니다. 제가 사실 사회복지사가 된 데는 남동생의 역할이 큽니다. 제가 집에서 맞다리다 보니 남동생과 여생을 보내며 남동생을 가장 책임있게 케어해야 할 사람은 부모님 사후엔 언제나 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남동생을 케어를 잘하면서 내가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딱 적당한 직업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사회복지사 일을 하면서 발달장애 아동들이 재활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센터 일도 같이 해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언어치료니 ABA 치료 같은 치료사 자격증 공부도 시작한 요즘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한땐 장애가 있는 남동생이 마음의 짐처럼 느껴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그나마 조금이라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 데는 모두 남동생의 영향 때문인 것 같아요. 전 특출나게 공부를 잘하지도 못했고 딱히 재능이 뛰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천직으로 생각하게 되는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또 미래의 꿈, 발달장애 센터를 개원해서 그런 치료를 하는 일을 평생 하고 싶다는 꿈까지 가지게 된 건 모두 제 남동생이 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서의 아픈 손가락, 친정아버지 문제를 제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남동생 덕분이고요. 상처는 상처끼리 통한다. 동서와 제가 처음으로 통하게 되었던 계기도 서로가 가진 비슷한 상처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진 똑같은 상처가 없더라도 상대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 통하게 되는 일만큼 멋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같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고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연의 상처를 가진 상처투성이들이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상대의 어떤 상처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내가 가진 상처는 골똘히 들여다보고 파고들어봐야 얻어질 게 없는데 상대의 상처는 들여다보고 파고들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서로가 행복해지는 기적.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그런 기적 같은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